안녕하세요, 김영란입니다. 분단적폐로 인해 조작된 사건들을 하나씩 조명해보는 방송 조작. 오늘도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과 김예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우리 평양시민 김연희 씨가 한국으로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탈북 브로커 그리고 합심센터 하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김연희 선생님이 한국에 오신 다음에 또 이제 뭐 간첩 사건 이런 데서 연루돼서 감옥에 가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중심으로 이 탈북자들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기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기사인데요. 북한 통일전선부에서 교육을 받고 2011년 9월 라오스, 태국 루트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김 씨는 2012년 중국 선양에 있는 북한 영사관으로 전화를 걸어 탈북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인적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조선족 연락처를 통해 공작금 500만 원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김 씨는 경북, 경산, 영천 등을 시작으로 서울, 용인 등의 다방, 식당에 취업한 탈북자 92명의 주소, 휴대전화번호, 생활 형평등을 정리해 북한 영사관으로 보냈다고 한다. 김 씨가 북한 측에 전달한 정보의 중요도는 알 수 없지만 정보를 전달한 수법은 눈길 끈다. 2013년 7월 22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동아시안컵 남북 여자 축구대회에서 탈북자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USB를 신문으로 감싼 뒤 북한 영사관에서 보낸 50대 남성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후 새로 수집한 탈북자들의 신상 정보를 9월 19일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중 북한 연락책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김예리 선생님이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까? 네, 제가 국정원에서 나왔을 때 오직 기대했던 것은 탈북자들이 남쪽에 나오면 6개월이면 요건이 나와요. 네. 나도 이제는 국정원에서 보내주지 않으니까 6개월만 기다려서 요건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가자. 이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근데 6개월 있다가 요건을 신청했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요건을 내줄 수 없다라고 국정원으로부터 대답이 옵니다. 네. 그때 모든 희망이 무너진 거죠. 난 갈 수가 없구나. 그때부터 불법을 했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은 밀항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밀항을 시도했는데 2천만 원 요비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아, 밀항비.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포기를 하고 또 어떡하나 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네. 인터넷 뜨졌는데 위저 주민등록증과 위저 대학 졸업증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네네. 거기 들어가 보니까 요건을 위조하는 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아, 나 이 가짜 요건만 있으면 중국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 네. 떠드는 거죠. 오직 중국에만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요건을 만드는 과정에 또 다시 경찰한테 또 노출이 되게 되고 그것도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예 밀항도 안 되고 위조건도 안 되고 이제 경찰 수사망이 접혀 들어오고 난 못하겠다. 네. 이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2차례 걸쳐서. 그랬다가 죽지 못하고 병원에서 다시 또 태어났는데 그때 생각을 해요. 아, 난 살아야 되는가 보다. 살면 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보다 하고 또 인터넷에 매달립니다. 인터넷이요? 예, 제가 오직 제 마음을 풀 수 있는 건 인터넷밖에 없었어요. 제 옆에는 국정원과 경찰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뭐가 나오냐면 유성 간첩 조작 사건과 원정화 간첩 조작 사건이 떠요.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뭔 간첩이 있지? 했는데 어떻게 간첩이 됐나 보니까 탈북자 명단을 그냥 북에 넘긴 거예요. 네. 원정화 사건이나 유성 사건이나 탈북자 명단을 넘겨서 간첩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보도에는? 네, 그래서 엄마나 나 혹시 간첩이 되면 정말 감옥 갔다 나오면 강제 추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순간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이 길밖에 없는 것 같다. 아니, 남의 간첩인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아라 할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간첩질 할 건데. 감옥 갔다 오면 당장 쫓아보내겠죠. 이런 천진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 찰나에 2013년인가요? 그때 어디였죠? 상암. 제가 상암. 거기에 북에서 축구 온다고 그래서 정말 보고 싶잖아요. 네.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우리 고향 사람들 보는 건데 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혼자 서울에 간다는 게 또 두려웠어요. 아직 남쪽 지리를 전혀 모르니까 혼자서 다닐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안 되고 해서 경찰한테 담당 경찰관한테
아, 나 그 축구 경기 보러 가고 싶은데 좀 같이 가달라. 혼자 못 가겠다 하니까 아줌마였어요. 아, 내 가정 집살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그러니까 그 옆에 남자 형사가 있었는데 그분 보고 좀 같이 가라 했는데 그분도 또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눈앞에서 내 고향 사람들 몇 년 만에 봤는데 그분들은 내일 고향에 가겠지? 난 왜 못 가지? 이런 생각에 막 원통하고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 반감도 나고 이 정부에 대한 미움, 원망. 그러면 집에 와서 이 형사한테 그때 마음 먹었습니다. 아, 나 간첩이 되자. 간첩이 되면 난 갈 거다. 그래가지고 나 상암경기장 갔는데 우리 그 북에서 연락 오는데 나 탈북자입니다. 넘겨줬어. 하고 담당 형사한테 발언을 합니다. 네. 예, 그 공적을 만났다고. 그래서 난 간첩이 돼야 되니까 오직 간첩되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경북지방경찰청에까지 다 될 거잖아요. 그렇죠. 기소가 연락되겠죠.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경북지방경찰청 팀장이라는 분이 이 사건을 맡게 됐어요. 이미 전에 이 미랑과 위조여권 때부터 맡아오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근데 저희 집에도 몇 번 왔거든요. 와서 김현이 봐라. 칼기 비행기를 하나 폭파했어도 수십 명 죽였어도 지금 국정원 요원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렇게 반성하고 너희 잘못이 하나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해주고 제대로만 이야기하면 공소벌을 이런 무슨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에 안 가고도 다 무마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단지 나는 간첩만 되면 좋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사건 해가지고 올려보내니까 지방경찰청에서 검찰이 올려보내는데 한 번은 팀장이 만나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차에 탔는데 갑자기 그 명단 이름을 좀 써달라는 거예요. 아, 넘긴 명단. 네. 근데 제가 명단 넘긴 게 있어야 뭐 이름을 써주잖아요. 네. 제가 거짓말이었는데 간첩되려고. 그래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생각이 나요, 쓰죠. 그래서 나 집에 가서 써오겠다 해서 그날 집에 가서 제가 탈북자들 아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제 친구들. 그래서 한 20명 정도인가 이름하고 주소를 써서 줬습니다. 써서 나 이거 다 넘겼다 하고 줬는데 아는 사람은 다 썼죠. 근데 며칠 있다 또 만나자고 해서 만나니까 이게 하나도 증거 자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안 되죠? 내가 분명히 넘겼는데 하니까 네. 이게 어느 순간에 어디서 어떻게 입력이 됐는지 하나도 증거가 안 된다. 말만 해가지고는. 이름하고 요거만 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됐는지 뭔가 철저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확한 증거를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니까 그걸 다 대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되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걸 정확한 게 만들어 와라. 대주니까 그런 대로 하라는 대로 하죠.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제 친구가 다방 사장을 했어요. 네. 같이 했던 사장이. 그래서 그 다방에 가서 한 달 동안을 운전기사를 합니다. 카멘이라고 해서 운전기사를 하면서 제 아는 친구랑 해서 17명 이름과 주소를 핸드폰에다 입력을 해요. 네. 입력하는 시간과 장소가 그 지방 어느 다방에 위치가 추적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있어야 증거가 된다니까. 그래서 일부러 거기 현장에 가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911로 전화를 합니다. 네. 팀장님, 나 북에번을 정보를 지금 수집했습니다. 빨리 나 잡아가세요. 네.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은 난 잡으러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열흘이 돼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전화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서 열흘 만에 다시 또 전화했어요. 전 만나자 해서 대구 어느 식당에서 만났는데 자 봐라 이거 진짜 나 이제 북에번을 명단 정말 수집했다 하고 주니까 그게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체포가 됩니다. 드디어 체포. 네. 체포도 빨리 체포하라고. 나 오늘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을 겁니다. 라고 전화를 해줘요. 그날 네. 빨리 와서 날 체포하라고. 그래서 방법도 다 제가 가르쳐주고 날짜도. 그래서 그날 와서 체포해 가는 거죠. 교도소에 있을 때도 몇 번 왔지만 너 여기서 이제 나면 국정원에서 새 집을 주겠다고 한다. 좋은 요건을 생활 조건 마련해 주겠다고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었죠. 근데 이 사건을 쭉 보면 꼭 간첩이 되고 싶었던 내 욕망과 꼭 간첩을 잡아서 성과를 올리고 싶었던 경북지방경찰청 팀장의 욕심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예, 어떡하나 두 사람의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참 코미디 같은 사건이었죠. 들으시는 분들 되게 황당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장 변호사님한테 질문하고 하나 또 이제 김영희 사님한테 질문할 텐데 제가 아까 읽어드린 기사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도 보면 전화로 해서 지령을 받고
그 다음에 경찰한테 직접 연락해서 내가 정보를 넘겼다.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찰한테? 그런데 결국은 상식적으로 이런 간첩도 있을 수 없고, 그런데 구속되셨어요. 그리고 구속돼서 재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이 재판까지 갈 수 있고, 이게 어떻게 사건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네. 이유는 네. 우리가 어떤 간첩이라고 했을 때 어떤 네. 사건이 간첩으로 조작되기만 하면 네. 그걸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랄까? 네. 시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판사 이렇게 보안 경찰의 경우는 충분히 계속 증거 스스로 간첩이 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해서 네. 제가 그 기록에서 봤을 때는 보안 수사대를 찾아오는 사진까지 있었던 거로. 아, 김연희 선생님. 네, 그게 아마 90명 처음에 실패한 간첩 사건 때 명단을 들고 네. 보통 보수되는 그 주택가에 그렇죠. 위장해서 숨어 있죠. 음험하게 보안 수사대가 있는 곳이다 알면 남영동 그 그렇죠. 박종철 여사 고무치사 사건 이런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판도 걸지 않은 그 시설을 본인께서 찾아가는 그런 사진까지 기록에 있었는데 결국은 간첩이 되셨어요. 두 번째. 90명 수집했을 때는 안 됐는데 아까 다방에서 17명 했을 때는 결국 기소가 됩니다. 처음에는 간첩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 빼서 주로 통신 연락 중국의 그 북 영사와 통화를 시도했다라는 그 통화 내역을 가지고 통신 연락 그 다음에 위조 요건을 가지고 북으로 탈출하려고 했다 해서 탈출 예비. 그 탈출 예비 때문에 일단 그 당시에 친형제처럼 아껴줬던 신변보호관한테 네. 이렇게 여권 위조해서 갑니다.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또 위조 여권도 보내주고 그래서 잡히셨어요, 처음에. 근데 그때는 불구속으로 해서 통신 연락과 그 탈출 예비로만 아마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중에 계속 영사관하고 연락을 해서 간첩 활동을 계속 한 것으로 이렇게 진술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통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안경찰에 이렇게 단속돼 있는데 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계속 활동을 하면 공작원을 보내겠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보안경찰에 의해 가지고 네. 국가보안법을 혐의로 기소돼서 불구속 상태에 있는 분이 또 연락을 해 가지고 간첩활동 진행을 받고 공작원이 오면 거기를 통해서 탈북자 정보를 넘겨주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탈북자의 인적 사항이 네. 국가 기밀입니다. 탈북자들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한국 사회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탈북자들은. 왜냐하면 탈북자들은 신변보호관의 그 감시하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정보를 수집할 게 있습니까? 기껏 수집하는 게 매 그 탈북자들의 인적 사항 정보. 그러니까 그 다방 쪽에서 운전하시면서 그 탈북자 정보 수집했다고 보안경찰에 또 다 드렸고 결국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되셨습니다. 다행히 그게 자수가 인정됐길래 네. 감경을 2번 해서 1심에서 2년 실형, 2심 재판장께서 이 속아서 왔다는 것까지 인정해 주시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네. 뭐 마지막에 제발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시고 잘 정착하시면 뭐 편지 한번 네. 써달라고까지 네. 애원하면서 정말 분단의 비극을 그 항소심 재판장 나름은 그렇게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속아서 왔지만 한국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선고를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좋겠는데 간첩인데 집행유예가 되고 그다음에 속아서 왔다는 게 그 법원 판결문에 있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국선 변호사 대구에 계신 성명호 변호사님께서 우리 김연희 선생님의 석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사선 변호인으로 네. 그 대구의 친구분이 박문일 변호사님까지 함께해서
김연희 선생님의 그 분단의 비극으로 인한 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하셔서 1심, 2심까지 정말 헌신적으로 변론을 해 주셨고 일이 잘 되려고 하니까 참 복이 많으세요. 이 간첩 사건인데 웃으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웃지만은 네. 우리 김연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북에 갈 수 없을 때 절망감으로 수면제로도 자살 시도하셨고 또 손목에 또 자해도 하셨고 또 제가 수사 기록을 보니까 그 구치소에서도 상당히 그 여러 번 자해 소동인가요? 자살 시도인가요?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이 낭떠러지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떤 버틸 수 없어서 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 절망감, 그 절벽에 선 그런 기분에서 어떻게 대안을 찾지 못하셔서 여권까지 위조해서 또 간첩죄로 본인 스스로 간첩이다라고 자수까지 해서 북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번 어쨌든 극단적인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하면 지금 너무 정말 웃고 있는 거죠. 그때 같았으면 정말 산다는 게 뭔지 정말 힘들 때였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죽으면 나 이렇게 힘들지 않지 않을까?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살아간다는 게 너무 용기가 없어가지고 가족과 못 만나면 차라리 죽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겨도서 있을 때는 정말 머둥에다 막 막막하고 정말 고마운 게 우리 송명호 변호사님과 되게 박문일 변호사님 국선으로 만났는데 국선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 한두 번 만나면 그만이랍니다. 안 만난대요. 근데 그 10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일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월요일마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감기 심하게 와가지고 기침하면서 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든데 아프면서 오셨냐 하니까 내가 오늘 안 오면 당신은 일주일 동안 밖에 못 나갈 거 아니냐. 바깥 바람 없애지 않냐. 그래서 왔다고. 근데 그 말에 정말 정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참 고마운 분들이죠. 네. 그 아까 말씀 중에 김연희 선생님 말씀 중에 북으로 가고 싶은 그 김연희 탈북자의 욕망과 나의 욕망과 승진을 바라본 경찰관 네. 여기에서 돼가지고 사건을 만들었다. 네. 뭐 이건 좀 구체적으로 선생님 마음을 알겠거든요. 근데 경찰관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그 경찰관들 담당했던 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전혀 몰랐는데 경북일보 어느 기자와 인터뷰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후소식을 아냐고 그래서 모른다 하니까 뭐 난리가 나가지고 소문이 굉장히 났었다고 그래서 왜요 하니까 서로마다 경찰 담당 형사하고 지방경찰서 팀장하고 그러니까 서로 하겠다고 쌈질해서 난리가 났었대요. 그러다 끝내 두 명 다 승진을 해서 팀장은 경감으로 올라갔고 담당 형사는 경위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 간첩 사건을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네. 보안 경찰의 경우에는 충분히 네. 우리 사회에 말씀드렸지만은 비뚤어진 시각, 검증 능력 제로의 상황에서 이 정도의 진술과 본인이 자백이 있으면 충분히 유죄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보안 경찰의 경우에는 승진도 있고, 네. 포상금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포상금. 두 가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여권 위조 사실을 알려서 신변보호관이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최초의 그 탈출 예비 관련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승진할 수 있거나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또 간첩이라고 자수까지 했기 때문에 그 간첩죄 관련해서는 새롭게 두 번 기소가 됐습니다. 이 네네. 사건이 기소가 두 번 됐는데 재판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했지만은 팀장이는 그분은 또 간첩죄로 뭐 승진이라든가 포상 이런 걸 노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분 변명이 뉴스타파에 보면 나옵니다. 뭐 본인이 간첩이라는데 증거가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 자백을 했으니까. 이상하기는 이상하다 그래요. 간첩이 간첩 활동을 하고 자수해서 빨리 잡아가시오.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간첩을 간첩으로 충분히 만들어서 유죄를 만들 수 있다. 하긴 뭐 지하철에서 지금 간첩 신고는 111, 그 다음에 간첩 신고할 때는 포상금 얼마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간첩이 되고 싶었지만 이렇게 쉽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진짜 될 줄은.
그래서 검찰 조사하면서 검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나라는 내가 살인자여 하게 되면 죽은 사람과 살인 동기와 가정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지 않냐. 그죠. 말만 하면 내가 살인자로 법정에 설 수 있냐 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의문스러웠어요. 아 이렇게 간첩이 쉽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게. 네. 아까 또 언급된 게 있어서 제 장 변호사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신변보호관 이런 네네. 얘기 나왔어요. 탈북자 흔히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탈북자 분들 주변에 신변보호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신변보호 담당관과의 서로 이제 탈북자의 관계? 그 이 역할을 뭐 하는 거죠? 이 신변보호 담당관의 역할?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네. 있습니다. 그 하나원을 나와서도 네. 한 5년을 상한으로 해서 정착 지원을 활동을 제공을 합니다.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호를 정착 지원과 여러 가지 생활상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 정착 지원 내지는 신변 보호 이 활동에서 보안 경찰이 신변 보호관으로 그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 근거해 가지고 5년이 상한인데 네. 제가 탈북자분들 만나보면 대부분이 우리 신변보호관은 다른 신변보호관과 다르다.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친혈육같이 느끼세요. 김연희 선생님 지금은 이제 제가 여러 번 조언도 해서 이분들의 활동의 핵심은 감시이니 절대로 말을 섞지 마라. 연락 오더라 받지 마라. 이렇게 해도 우리 신변보호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탈북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은 뭐냐면 동태 사항을 감시해서 보고를 해서 이 탈북자 전체적인 동향들이 다 보고됩니다. 본인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그래서 그 사찰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북쪽과의 접촉 여부라든가 혹시 우리 사회의 위험이 없는지 잠재적 간첩 내지 잠재적 위험군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감시가 5년 상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탈북자 대부분은 아직도 신변보호관 그렇게 오신 지가 10년이 넘고 20년이 다 돼 가시는 분들조차도 신변보호관하고 신변보호관이 연락 와서 만나자 그러면 그 관계를 끊지를 못해요. 갑을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수많은 약점도 알겠지만은 또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러저러하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민원을 해결해주는 창구가 신변보호관입니다. 경찰서에 뭐 잘못해서 잡혀도 우리 신변보호관을 찾고 뭐 변호사보다도 더 지극정성을 해주시고 뭐 집에 뭐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신변보호관 찾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감시하고 주변의 동향을 결국은 말을 섞으면서 알려주고 그래서 이 탈북자 분들은 아주 거대한 사찰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갇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루빨리 이 보안경찰 인력이 지금 조금 조정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안경찰이 하는 일이 지금 탈북자 신변보호입니다. 이거 왜 합니까 이거? 그럴까요? 왜 합니까라고 하면 또 혹시 저를 정북머리 하겠죠. 지금 북이 호시탐탐 노리고 탈북자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런데 그게 다 저는 허위이고 거짓 안보 위기에 우리가 거짓 논리에 사로잡혀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탈북자분들을 차별하게 만들고 위험 집단으로 자꾸 만들어서 탈북자분들과 미래의 통일을 대비해서 공존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잘못된 제도이다. 그래서 신변보호관 제도를 보안경찰이 담당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동태사항 보고서 작성을 멈추고 그걸 취합해서 계속 관리하는 이 모든 이 부분들을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변보호가 뭐 이런 아까 얘기해보니까 다 얘기하셨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때 근데 왜 그러냐면 탈북자들이 어떤 갑자기 이런 상황 속에 혈관 좀 없는 이런 섬 같은 이상한 것에 떨어졌잖아요. 생소한 것에 오직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신변보호관밖에 없어요. 근데 외지 갇힌 생소한 곳에서 내가 오직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신변보호관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냥 하나님처럼 따라가게 돼요. 어쩔 수가 없는 이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만나기 싫다 해도 전화번호 바뀌어도 주소가 바뀌어도 찾아옵니다. 다들 착하시고. 감시하에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마음, 생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거립된 상태에 못 빠져봤으니까 뭘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탈북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신변보호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정상적인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의 권리를 안내해주고 이분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을 감시하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친하게 지내고 잘해준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직무상 임무는 감시입니다. 감시와 사찰, 정보 수집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욱이 민변 변호사가 접촉을 한다 그러면 민변 변호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북해외식당 종업원들은 지금 유일무이하게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 신변보호관. 네. 그분들이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주겠죠. 안 해주겠죠, 당연히. 네. 니들은 맨날 선거 땐 친절하지 니들은 맨날 이런 땐 큰절하지 니들은 맨날 국민을 섬긴다지 니들은 맨날 그래놓고 모르세지. 이 사건에도 좀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 간첩 혐의로 기소돼서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셨잖아요. 뭐 그때 재판 과정은 좀 변호사님 뭐 특이하게 진행된 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좀 저는 그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가 없고요. 네. 재판을 뒤에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잘은 모르겠고 그 선고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선고를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는 또 북으로 돌아가시겠다고 또 재판장에게 또 말씀한 거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상황이 제일 저도 궁금합니다. 재판장 판사님은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뭔가 좀 양심적이었고 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선고하면서 판결문 자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번이 아니게 속아서 왔는데 처음부터 번해달라고 했는데 번할 현행법이 없어서 못 갔던 안타까운 사례이다라는 게 딱 판결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첩이 됐고 그러면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잘못됐지만 그래도 어떡하나 대한민국에서 좀 마음 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꼭 내년에 신년에는 나한테 10년장 좀 보내달라 이런 말도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집행유예가 뭔지는 아시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네 나갔다가 또다시 탈출하려거나 북을 구리워한다면 잡아 가두겠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알잖아요. 그러는 거에서 난 아무리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무조건 내 고향으로 갈 거다 하면서 집행유예라는 무슨 서류를 줬어요. 거기서 서류를 구조해서 쫙 찢어서 버렸어요. 그 재판장 안에서. 그래서 참 내가 나온 다음에 옆에 사람들이 그거 왜 그렇게까지 했냐. 근데 나도 내 감정을 어떻게 추스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감옥 생활만 하고 강제 추방 이게 내가 바라했던 건데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내가 바랬던 상황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난 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막막함이 또 밀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네, 강제 추방을 노리고 스스로 간첩이 돼서 신고했고 하지만 강제 추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남측의 여러 가지 탈북자들을 둘러싼 뭐 경찰들의 분단으로 인한 것이 결합돼가지고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장 변호사님 이렇게 간첩 기소된 거 말고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로 감옥에 가신 탈북자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좀 있지 않고요. 네, 맞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전에도 있었고, 네, 이후에도 있었고, 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도 저는 최근에도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있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구속자 5명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요. 구속자 5명이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구속자 수가 격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좋아진 양 뉘앙스가 있지만 댓글 달린 댓글은 전부 다 반복적인 댓글밖에 안 들립니다. 여전히 북이 호시탐탐 간첩을 보내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 기사가 5건의 사건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중에 한 분 첫째, 김호 씨. 대한민국 국민 3분. 그 김호 씨
그리고 이현재 씨. 네네. 이게 날조입니다. 날조. 지금 보석 10년간 한 번도 보석이 허가된 적이 없다.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한 번도 보석이 허가된 적이 없다고 공안검사들이 길길이 날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 허가가 됐습니다. 네. 이 사건이 날조됐다는 것은 보안경찰들이 증거인멸 사유까지 스스로 자작극을 펼치시고 네네. 그런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결국은 북을 악마화해서 북의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북과 경제 교류를 한 기업가를 그 기업 하나를 완전히 그냥 난도질을 해버리고 네.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로 만든 겁니다. 그 두 분 빼면 이제 몇 명 남았어요. 세 분. 그 중에 또 한 분이 계세요. 여기 살기가 너무 힘드셔서 네. 북쪽으로 가셨던 모양입니다. 아, 근데 북쪽에서 남쪽 주민인데. 네. 그래서 북쪽에서 뉴스에서 봤다. 판문점을 통해서 또 보내주셨어요. 근데 또 갔죠. 가려고 하셨죠. 근데 이분이 차량으로 계속 민통선으로 또 한 번 가셨어요. 한 번 가셔서 그때는 구속이 안 되셨는데 또 석방되니까 또 두 번이나 차량으로 민통선을 향해서 돌진하신데 이분 정신병 환자시더라고요. 네. 치료가 필요한 분을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이제 3명, 이제 2명 남으셨죠. 네. 2명이 탈북자입니다. 두 분이. 그 중에 한 분은 북에 있는 아들 결혼식 때 네. 쌀을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내셨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많이 보내셨는데 그렇게 많이 보내려면 보위부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분은 그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지금 남북 간에 탈북자분들이 북에 수시로 전화드리고 송금하고 그죠? 또 중국의 그 브로커들 통해서 하는데 이 사건도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한 분이 있고 이제 마지막 가짜 간첩인데요. 보이성인데 어머님과 외장숙도 현재 보위부 보이성의 공작원이랍니다. 어머님과. 네, 현재도. 네. 그래서 탈북자로 어떻게 들어왔냐면 본인도 보이성 공작원이었는데 북이 지령 내리기를 그 공작팀이 있답니다. 팀장이 횡령을 해가지고 그 팀원들까지 네.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내려왔다. 한국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지령을 줬다. 지령을 줘서 그럼 뭘 수집을 할 것이냐. 네. 합신센터에서 조사하는 국정원 서관들의 인적사항을 내지는 앞으로 그 신변보호관들 인적사항 수집의 지령을 받고 내려왔다가 네. 이분이 자수를 했답니다. 자수. 네. 중요한 거. 실제는 내가 위장 탈북했고 자수했다는데 저는 이거 100% 가짜입니다.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바로 뉴스에 나와야 제가 검증이 가능한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달라진 것은 네. 그 승진만 할 뿐이지 막 그 보수 정권 집권 시기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알려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다든가 정권 재창출에 도움되는 이런 부분은 좀 사라졌지만은 결국은 국회에서 보안경찰들 실적이 뭐 있냐 구속자 수가 몇 명이냐 할 때는 꼭 이게 발표가 됩니다. 네. 발표가 되면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기보다는 국가보안법 수가 격감하니까 좋아졌네. 대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렇게 유죄가 그 판결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간첩이겠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북이 지금도 간첩 보내고 있고 탈북자를 위장한 간첩 보내고 있다 해서 북에 대한 대결의식을 키워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문재인 정권에서 탈북자 조작 간첩 사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 이것은 극우 보수 세력들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공안기구들이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실제 사건을 조작 날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이를 견제하기보다는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네라는 또 다른 허위의식에 갇혀 있다 보면 저는 영원히 우리는 공안기구의 횡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무관심, 회피 이게 국가보안법이 노리는 것이죠. 네. 근데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탈북자라는 약점 그럼요. 이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들을 과거에도 조작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거를 정권 차원에서 뭐 언제 크게 터뜨리느냐 뭐
그런 차이 외에는 실질적 여전히 그렇죠. 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혹시라도 이젠 탈북자 분들께서 혹시라도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주변에 탈북자들끼리 혹시라도 정말 포상금을 노리고 스스로 또 간첩 신고를 옆에 친구가 신고해서 친구가 돈 받고 본인은 들어가서 황당무계한 소설로 자백해서 네. 또 국정원의 말을 믿고 네. 또는 보안경찰의 말을 믿고 금방 나올 수 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가볍게 처벌된다. 금방 들어가서 반성하고 하면 가석방 되도록 노력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안기구에게는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주고 승진을 하게 해주고 또 본인은 본인대로 몸으로 감옥에 때우고 따로 포상금을 노리고 있지 않냐 이런 저는 강력한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에 또는 그런 돈 욕심에 어떤 스스로를 간첩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군요. 갖고 있습니다. 그 의심으로만 끝났으면 좋겠고요. 네. 탈북자를 이용한 간첩 사건, 조작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었고, 근데 솔직히 김연희 선생님이 최근에 많은 분들한테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사연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까 제가 2000 그때 기사만 해도 13년 이때만 해도 많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단시로만 보도됐었는데, 근데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 김연희 선생님 사건을 인지하고 가게 되셨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밝혔고 네. 그 밝히는 과정에서 합신센터가 간첩 생산 공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성 씨 사건이 무죄가 나고 하는 과정에 합신센터에서 또 간첩이 조작되지 않을까 항상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홍강철 씨 사건이 조작돼서 네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강철 씨 변론을 했고요. 네.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계속 또 뉴스 기사 이런 걸 계속 모니터를 했는데 이혜련 씨라고 거짓말 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통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라는 지령을 받고 온 또 간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은 그걸 믿어요. 양형 가중사유입니다. 하마터면 북이 만들어준 북의 김성대 박사들이 닭김구역에서 만든 거짓말 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가지고 합신센터의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한 여간첩이 네. 남한 사회를 뒤흔들 뻔했다. 그래서 엄벌에 쳐야 된다. 양형 가중사유로 하는 그런 판결이 버젓이 선고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혜련 씨도 제가 1심, 2심 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서 찾아가서 또 허위 자백한 피해자라는 걸 알고 또 대법원 상고심에서 네. 부족하지만 또 변론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탈북자분들의 어떤 간첩 조작 사례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고요. 한편으로 이게 합신센터의 역사를 확인하다 보니까 대성공사라는 곳이 네. 신길동에 있는 대성공사. 네. 저는 이게 폐지가 되고 지금 시흥에 있는 합신센터죠. 시흥의 양지공사로 이렇게 옮겨간 줄 알았는데 둘 다 있습니다. 대성공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제가 또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대성공사에서 그러니까 2015년이죠. 계속 조사받은 분들을 수소문하는 과정에 지금 김연희 씨와 같은 기수의 분을 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시흥에서 자기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시흥에 갔더니 다시 서울로 보내더라. 그래서 자기들은 서울로 갈 때 자기들은 간첩으로 분류되는 줄 알고 굉장히 두려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양지공사, 시흥의 양지공사보다는 신길동의 대성공사 시설도 낮고 거기는 군인들이 관리합니다. 정보사령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무섭습니다. 네. 또 조사실도 지하에 있어요. 그 위장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는 어려운데요. 거기 관련한 증언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네. 간첩 조작 사례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또 양지공사, 대성공사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계속 알려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그 김연희 씨의 그 같은 기수라는 분과 통화를 하게 돼서 그분이 대성공사에서 조사받은 경험을 얘기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죠. 혹시 주변에 네.
그 합신센터에서 간첩으로 조작됐다는 분 혹시 아는 분이 있거나 혹시 북으로 탈북하려다가 또 국가보안법으로 탈북 예비로 요즘 많이 잡히던데 혹시 그런 분 없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기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기수의 동료분이 다방에서 탈북자 정보 수집한 간첩으로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수소문을 했죠. 네. 그래서 대구구치소로 찾아갔더니 저를 배척하시더라고요. 그럴까요?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가짜라는 거 알고 갔는데 진짜라고 계속 저 앞에서 우기시더라고요. 네. 지난번 1화 방송에서도 민변,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이제 탈북자들에 대해서 우리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에 대한 그 이미지 이걸 안 좋게 심어줬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난번 얘기하셨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민변 그 뭐 뾰족하고 막 그래서 딱 내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다시 좀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지. 처음에 와서 아직 혼자서 모든 걸 해냈어야 되잖아요. 누구도 나한테 조언을 할 수 없고 내 마음에 있는 말을 누구한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밀항 시도하고 위조여권 만들고 포기가 돼서 자살 시도 몇 번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간첩부로 자수도 해보고 감옥 생활도 10개월 하고 나와보니까 그때 생각한 게 나는 내가 혼자 뭔가 선택하고 결심하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리구나. 여기에 뭐 문화나 법을 내가 너무나도 모르고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고 있구나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5년이 되는 해겠죠. 그래서 그때 근데 또 마침 감옥에서 나와서 그날로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날로 장경호 변호사님과 현재 MBC 사장으로 가신 최승호 사장님께서 병원에 찾아오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찾아오셔서 들어오면서부터 카메라 두는데 난생 처음이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막 안 한다고 난리치고 그때는 그냥 그걸로 끝냈는데 그다음에 이 사람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또 인터넷에? 네, 인터넷에서 또 알아보니까 그때 또 자세히 제가 알았던 유성 간첩 조작 사건, 원정아 간첩 조작 사건 여러 가지 보면서 거의 꼭 그 이름들이 나와요. 민변, 장경호 변호사님, 또 최승호 PD님, 또 한겨레 허지연 기자님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분들의 손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분들과 뭐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 있었던 이야기를 몽땅 다 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간첩으로 스스로 조작하고 죄를 받고 나오신 다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뭐 변호사님이나 이제 언론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시면서 이제 그 처음으로 송환 기자회견을 넣으셨어요. 제가 2015년인가요, 그게? 네. 2015년 그때 8월 2일 날 첫 기자회견을 했죠. 그때 기자회견을 열면서 특히 그때 이제 우리 남측의 언론보다는 해외 언론에 더 많이 보도됐던 걸로 저도 뒤늦게 소식을 접했으니까 보도되면서 오히려 해외 언론을 남측에서 받아 쓰는 형태가 벌어졌죠. 그렇게 되면서 좀 언론에서 관심도 갖게 됐고 그다음에 또 책도 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좀 이게 변화된 상황이 좀 있을까요? 처음에 변호사님이랑 같이 기사가 먼저 나갔죠. 7월 4일 날 기사가 먼저 나갔는데 남쪽에서 전 정말 두려웠어요. 기사 밑에 댓글이 엄청나게 무서운 댓글이 완전 정부 빨갱이 나쁜 놈으로 막 쏟아서 이 사람들 기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웠었는데 한 달 만에 8월 3일 날 우리 변호사님이랑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외신이 정말 많이 왔어요. 뭐 뉴욕타임스, CNN, BBC 쫙 해서 나가니까 그 다음에 그 댓글들이 조금씩 싹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남쪽의 언론보다는 외국의 외신 언론들을 엄청 많이 퍼나르고 그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신의 기사가 더 힘이 있구나 여기서는 자기 나라 언론보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한 4년 동안 계속 외신 언론이라든가 여기서도 성환운동 벌리고 있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해서 처음에 그냥 혼자 있을 땐 두렵고 뭐 경찰이든 교도관이든 누구든 마음대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그 반항할 줄 모르고 어떻게 반항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고 관심을 주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제가 다니면서 뭐 북에 대한 이야기 뭐 제 소개도 하고 다니면 옛날 같았으면 아마 지금쯤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참 자기들은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이렇게 함부로 다치기가 어려워하는 좀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 어쨌든 김연희 선생님을 이렇게 이게 단순하게 김연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 유성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지만 김연희 선생님이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탈북자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조작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남측 사회에서도 사회 뭐 통일운동과 진보운동 하는 단체에서도 탈북자에 대한 이해와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서 김연희 선생님이 언제 계속 북으로 가고 싶다라고 이게 주장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그러신데 작년에 뭐 여건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조용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상황은? 정말 저 솔직히 여권을 딱 받았을 때 그 다음날로만 가고 싶었어요. 정말 제 심정이었는데 나 이때까지 고마우신 분들, 나한테 잘해주신 분들한테 인사하고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굴뚝 같았죠. 근데 7년 만에 여권을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저희 집에 출국금지 명령서가 날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매 달마다 날아와요. 차라리 출국금지가요? 네, 차라리 1년 동안 쭉 정해주면 괜찮은데 왜 매 달마다 이렇게 날아오는지 모르겠네. 올해 1월 2일 날 새해 맞는데 아침에 손님이 와서 문 열어보니까 출국금지 명령서 가지고 교국에서 온 거예요. 막 눈물이 칵 나고, 야, 이거 사람 너무 잔인하지 않냐, 새해 설날 아침에.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 이런 생각에 참 마음이 아팠는데, 출국금지 상태입니다, 현재는. 근데 변호사님, 출국금지를 당하는 경우가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해당될까요? 만약 김연희 선생님 같은 경우. 우선 김대리 선생님께서 계속 북송 운동을 하는 과정에, 네. 처음에는 굉장히 열악했었죠. 네네. 그 한겨레 신문의 허재현 기자가 족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그 토요판에 기사를 쓸 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왔다라는 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그거는 항소심 판결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검사도 합신센터에 확인을 했었고, 네. 또 국선 변호인을 비롯해서 안타깝기 때문에 1심, 2심까지 이렇게 도왔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송환 대책위를 꾸리거나 또는 언론의 그 뉴스타파와 한겨레 토요판에 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지금 북송이라는 어떻게 보면 금기시되는 얘기를 네. 지옥 같은 데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쪽 그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충격파가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네. 그 이후에 대책위 활동이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연대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시고 또 토크쇼도 하고 하는데, 우리 조국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함께 조국을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당연히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공안기구들은 뭐 하고 있겠습니까? 압수수색도 하시고 사찰도 하시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보수대에서 자꾸 출석 요구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 네. 피의자 신분입니다. 아, 그래서 그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출국 금지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피의자가 도망갈까 봐서. 그렇죠. 법적으로 보면. 그리고 본인께서는 가족들, 어머님 또는 따님 또 남편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저는 판문점을 통해서 당당히 이곳에서 싸워서 가시겠다 이 말을 믿고 저는 계속 법률적인 자문 또 피의자로 출석할 때 같이 함께 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보안법에 맞서서 가장 용기 있게 맞서 싸우신 분입니다. 과거에 김연희 씨가 그 신변보호관을 믿던 그런 시절의 김연희는 지금 없습니다. 네. 네, 국가보안법 피의자로서 보안경찰들 출석 요구에 이제는 검찰의 출석 요구마저도 거부하셨고, 그래서 뭐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원래 체포영장이 발부돼야 되는데, 그렇죠. 한 3번까지한테 발부하지 않습니까? 발부해야 되는데 네. 출국 금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국제적으로 뉴욕타임즈다, CNN이다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이 사연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쉽게 김연희 스님을 탄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저는 종북몰이에, 공안몰이에,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분단 트라우마가 가득한 사회라는 걸 느끼는 것이, 한국의 용기 있는 언론이 보도는 했지만은 쉽게 이 취재를 하고 이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뉴욕타임즈에 기사가 나거나 CNN에 기사가 나면 그걸 인용해서는 또 전 언론이 이 사연을 많이 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김연희 선생님의 이 케이스가 굉장히 우리 언론조차도 스스로 종북몰이의 두려움에 갇혀서 쉽게 보도하기는 어려운 사연이고요. 특히 조중동은
어떻게 하나 김연희 선생님을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뭐 도와주자 이런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011년에 속아서 남쪽에 오셨고 올해 2019년이니까 벌써 8년째입니다. 8년째인데 여러 가지 방법 쓰시다가 결국 이제 주변에 남쪽 사회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과 손잡고 송화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송환운동에 대해서 좀 김연희 선생님과 그리고 또 이제 장경욱 변호사님은 뭐 김연희 선생님 송환운동뿐만 아니라 뭐 탈북자 12명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환 문제는 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제가 판문점 넘어갈 때까지 당연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솔직히 작년에는 정말 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정말 컸었어요. 너무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해서 올해는 꼭 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무조건 판문점을 통해서 어떡하나 좀 당당하게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겠다했던 게 지내보니까 처음에는 난 왜 꼭 내가 이렇게 아파야 돼? 왜 꼭 내가 이렇게 됐었어? 하고 정말 불행하다, 힘들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나의 아픔은 우리 8천만 민족이 겪는 분단의 비극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머리아리로구나, 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 하나 가족을 찾는 게 뭔 큰 우위가 있을까, 우리 민족 사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많고, 아직까지 탈북자들도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정말 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판문점으로 해서 고향에 성환되는 게 나 하나만의 성환이 아닌 지금까지 탈북자들이 자기 마음을 말 못하고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분들도 정말 자기 목소리를 내서 고향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오고 싶으면 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요. 또 탈북자들 하게 되면 물론 생계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범죄자들도 있고 여러 형태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분단의 비극으로 만들어진 탈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후사연 다 제끼고 탈북자들도 조금 앞으로는 편안한 삶을 살면 좋겠다. 분단이지만 정세가 좋아져서 결호가 이루어지면 탈북자들도 다른 이산가족들과 함께 북에 있는 가족들을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좀 발휘졌으면 좋겠다. 그때 북이 권한의 행군에 힘든 시절에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시기도 지났고 이제는 서로가 아픔을 다 딛고 좀 밝은 세상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탈북자들한테 그런 밝은 세상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박한 바람이라서 내가 하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은 하나 넘어가지만 내일은 많은 분들이 넘어가고 그 자리에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런 내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죠. 장 변호사님은 저희 김연희 선생님 송환운동이나 혹은 12명 사건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송환운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랜 기간 본인 피해자 스스로가 이렇게 싸워서 열심히 하는 예는 제가 어떻게 보면 김연희 선생님 외로는 우리 비전양 장기수 쌤입니다. 네. 최근에 김연희 선생님이 전국으로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가 사회주의 체제의 북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악마화하는 거 외로는 그 이해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김연희 선생님이 송환운동과 함께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분단의 비극입니다. 저는 이 분단의 비극에 대해서 그 김연희 선생님의 남과 북을 다 함께 취재해서 보여줬던 CNN의 그 보도, 그 마지막에 분단의 고통 이런 말로 끝나는 그 CNN 영상이 있습니다. 북의 가족들을 취재하고 남의 가족들을 취재해서 남과 북을 외신에서는 그 화면들을 자유롭게 교류해서 보여주는데 지금 우리 언론이라든가 우리는 송환운동을 하지만은 자유롭게 북과 남을 이어서 편지를 교환하게 하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에서 추방된 신은미 선생님께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 가족 상봉을 하고 이게 인도주의적 모습 아닙니까? 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일조차도 우리는 금기시되고 무섭고 거기에 연루되면 처벌받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지금 현 상황이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분단의 비극으로 비롯된 뭐 이상가족 문제, 또 김연희 쌤 이상가족 문제 아닙니까? 또 더욱이나 납치윤 범죄에 의해서 희생양이 된 북해외식당 종업원분들, 이런 분들의 문제, 또 비전향 장기수 쌤 같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 포로의 지위에 있고요. 네. 또 가족들이 북에 있고 또 이곳에서 이미 처벌받았습니다. 처벌받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보안관찰의 감시하에 남은 여생을 북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겠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송환 운동 차원에서 온 국민이 발벗고 나서서 해줘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위력 앞에 영향력 아래에서 우린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인간의 본성조차도 숨기고 억누르면서 회피하고 이런 정말 비인간성이랄까요? 그런 체제 속에 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김연희 선생님, 또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납치 유인 피해자들, 또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전쟁의 비극에 의해서 지금 이상가족으로 수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남북관계를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해서 쌓여있는 적폐, 그래서 조작됐던 분단 적폐의 이런 조작 사건들을 하나씩 파헤쳐보는 방송, 조작. 저희가 1회 2회에 걸쳐서 김연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들으면서 좀, 그걸 보시면서도,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이미 벌어지고 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분단으로 인한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번에 걸쳐서 출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더 덧붙일 게 있으면 장 변호사님 먼저 해주시고 우리 김연희 선생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과거 냉전적인 그런 시절로는 되돌아갈 수 없고 김연희 선생님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는 쉽게 남북이 해결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가 그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네. 우리 장교의 조작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네. 2번에 걸쳐 출연해 주셨는데. 네. 여기 프로그램 자체가 저작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모든 게 다 저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작 속에, 이 사회의 모든 저작 속에 중심에 탈북자가 있지 않냐. 가장 저작하기 쉽고 만들기 쉽고 그게 이용될 수 있는 게 탈북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또 분단 때문에 이용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삐라를 전문 풍선을 날리는 박상학이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네. 그 언젠가 언론에, 남쪽 언론에 몇 년 전에 박상학 덕침 테러 사건이 언론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엄청 난리가 났는데요. 아직도 박상학이라는 사람은 언론에 나와서 자기가 덕침 맞을 뻔했었다고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덕침 테러 사건은 전혀 전제조차 하지 않았던, 뼈다구도 없었던 국정원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저작 사건이었어요.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저작했던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랑 같이 앉았을 때 했죠. 근데 이런 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뽀듯하게 책상에서 저작 사건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을 흔들 수 있을까? 그 몇 년 전도 그랬지만 그 전부터 계속 그랬겠죠. 아직까지도 이런 저작 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단이 있는 한 절대로 이런 저작 사건이 멈춰지진 않겠다. 꼭 필요하겠다 해서, 더는 정말 역사 앞에 더는 죄를 짓지 말고, 또 이 분단으로 인해서 이런 희생자들, 특히 탈북자들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는 이 탈북자들을 그 정치적 희생양으로 진짜 써먹는 이런 비참한 현실만은 절대로 이제 금지해야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 조작 방송 2번째까지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권방송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